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는 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천재박 교과서 대단원 2 논증과 설득 전략 속에 있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라는 논설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핵바 버전으로 갈지 상느 버전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강의가 끝나는 거 봐서 둘 중에 하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이 글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논설문에 대한 배경 지식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설문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적은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글은 왜 썼을까요? 모든 글은 다 목적이 있을 텐데 이 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장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말이 없으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주장에 강하게 뒷받침되는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강력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논설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3단 구성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라고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한다면 이 자식아, 자, 알려줄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논설문이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친구가 그러면 알겠는데 서론은 뭐가 있고 본론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결론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서론에서는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주장이 담긴 글이잖아.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뭘 얘기하겠어?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주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주장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의견, 즉 그 주장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근거,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해결책과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겠지. 결론은 뭐가 들어간지 알아? 앞에 말한 내용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정리가 들어간단 말씀이지. 그래서 요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라고 말해주면 간단합니다. 됐죠? 자, 때문에 어쨌든 이 글은 주장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당한 근거, 결국 이것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고 한다면 아주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명문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문과 논설문은 서로 대척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관계의 글들로 보이긴 하긴 합니다. 어쨌든 주관적인 성격의 대표 케이스로 보자면 논설문이 대표적인 글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다가 첨언을 좀 한다면 이 글은 어디까지나 주장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비판적 읽기까지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네. 그러면 바로 이 글을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법한 배움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 포인트 첫 번째, 논증 방법입니다. 자, 논증 방법,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먼저 귀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역법, 이 두 가지의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글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귀납인가 연역인가 요것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귀납과 연역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득 전략입니다. 설득 전략. 그러니까 이 논설문 속에서 독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졸려요. 네. 때문에 이 강의를 보기 전에 꼭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 줄 거거든요. 뭐 굳이 언급하지 않을 부분까지 다 읽어줘서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의 교육의 방침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네, 그것만 연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 있잖아요.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해요. 이 부분이 사실 서론이긴 한데 네, 결국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쭉. 배달공화국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당히 배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는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부 택배기사들은 자, 밑줄 칠게요. 잡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자, 언제 조사한 것인지 2012년이요. 그럼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 어느 기관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타당한 근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이 아니라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옆집 아저씨의 조사에 따르면 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갈까요? 안 가죠. 그죠? 근데 2012년에 조사했는데 누가 조사했냐면은 상당히 누가 봐도 믿음직한 그런 기관에서 조사했다면 상당히 신뢰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믿음직하죠. 믿음직한 것은 바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밑바탕을 마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2012년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힘주어 말하기 위해서, 역설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것,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설득 전략입니다. 밑에 설득 전략은 또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락 들어가죠.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되는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또 나오죠. 2017년 또 언제? 그죠? 서울노동권익센터 역시 또 권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겠죠.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다.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정말 이것만큼 더욱더 상당히 공신력은 뭐 더 말할 가치가 없을 텐데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1759시간에 2배가 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2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OECD 가입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이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다라는 상당히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문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게다가 역시 또 OECD 나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
2024시간보다도 1824시간이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직업들 있잖아요. 뭐 회사원이든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든 모든 직업의 평균 노동 시간을 따져보니까 2024시간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1824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계속 심각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설득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쉬는 날도 거의 없어 한 달 평균 25.3일을 근무했대요.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은 뭐에 불과했다? 0.1521에 불과했다. 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90.6%나 되었고 몸이 아픈 날도 일한 경우가 많은데 응답자 가운데 74.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자,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이 물결 밑줄 표시한 부분이 공통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알 겁니다. 왜 이렇게 분홍색 물결 밑줄을 외쳤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숫자입니다. 숫자. 결국 얘네들은 수치입니다. 수치.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에다가 물결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OECD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도 밑줄을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물결 친 부분은 다 모두 이 설득 전략에 활용되는 자료들인 것이죠. 사실 자 보세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조사한 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지역 택배기사 몇 명을 대상으로 하여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팍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대충 뭐 반나절 된다? 아니면 뭐 반나절이 아니라 뭐 하루에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두루뭉술한 서술과 구체적인 서술 어느 게 더 신뢰가 가냐라고 한다면 아주 수치를 제시한 구체적인 서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글에서 특히나 논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보고하는 글에서 바로 전에 올렸던 업로드했던 영상 또한 미래인 교과서에서 보고하는 글이기도 한데 마찬가지의 공통적인 맥락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수치라는 개념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사실 숫자잖아요. 숫자. 이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듯 서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딱딱 숫자로 끊어지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정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숫자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높아지냐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신뢰. 알겠죠? 그래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명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죠. 5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86.2%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대충 몇 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의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가죠. 그죠? 수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글은 철저하게 그 수치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봐봐요.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래? 74시간. 그 다음에 OECD 공신력 있는 기관 얘기했죠? 3,848시간 얘기했고 1,759시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2,024시간이래요. 아주 정확한 수치죠. 그냥 대충 좀 두루뭉술하게 서술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25.3일이래요. 아주 수치적으로 정확하죠. 네.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네, 설득 전략. 그래서 결국 이 수치를 사용한다는 거, 구체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를 갖게 되고 정확도를 띄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결국 신뢰를 통한 설득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설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누군가의 말과 글을 통해 바뀌는 것.
여기에서 저기로, A에서 B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설득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고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글자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그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본 건데,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그죠? 미괄식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문단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 지금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문제점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1번 나왔고요. 그죠? 자, 세 번째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규모가 커지면 말이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지 못해요. 뭐가?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는 아주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여기도 밑줄 쳐야 되겠죠?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게 또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뭐 몇 달 전에도 언급된 뉴스에도 있긴 했었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택배 가격이 좀 오른다 라고 얘기했었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택배 가격이 오르는 건 좋겠다. 뭐 왜냐면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과연 다만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택배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거는 택배 회사들만 배불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더 높게 준 그 택배 가격이 이 택배 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느냐,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었어요. 예. 지금도 어떻게 지금 환경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택배 가격이 좀 올랐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활용한 부분이 또 여기 나옵니다. 자, 봐봐요. 택배 기사들은 유류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의 어떤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 수치 나오죠? 단순 계산하면 월 25.3일 일하면서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하루 평균 170개에 가까운 물건 배달해야 되고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니 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셈. 1시간 동안 배달해야 될 물건은 평균 14개가 넘는다. 자, 여기까지. 역시 뭐가 나옵니까? 결국 구체적 치가 나오죠. 그죠?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는 것이고, 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설득력 또한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기사들이 떠안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단락 잘 기억하세요. 결국 이것은 결론인 건데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귀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문단들에서 중요시되는 그 중심 내용들만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정해진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택배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그대로다.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택배 기사들이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자소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전제가 이렇게 깔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 결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의 내용을 위해서 앞에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택배기사들의 어떤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택배기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하다. 이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결국 이 논증 방식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귀납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귀납법, 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귀납법에 대한 정의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낸 이것이 바로 이 귀납법에 대한 교과서, 이 천재박 교과서의 정의입니다.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천재박 교과서의 정의라고 언급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 어떤 그 결론을 이끌어낸 방식이 귀납법,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철수는 왼손잡이인데 농구를 잘한다. 근데 명수도 왼손잡이인데 농구를 잘하더라. 세 번째, 영희도 왼손잡이인데 농구를 잘하더라. 그 다음에 옆집 혁수도 왼손잡이인데 농구를 잘하더라. 자, 이걸로 보건대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왼손잡이는 농구를 잘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귀납법입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게 귀납법입니다. 이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전에 미래교과서 논증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그렸던 그림인데 가져왔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와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납법은 나무고요. 연역법은 피라미드입니다. 교과서의 개념에 의한다면 이래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정의는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 점수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잘 알면 되거든요. 때문에 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매달려 있는 요 하나하나의 어떤 열매라든지 나뭇잎들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전제들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보건데 쭉 하나의 줄기로, 하나의 가지로, 굵은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로. 그게 귀납법입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시작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이게 연역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정말 완벽한 나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다 역시 이 선생님이 예전에 만들어놨던 강의 있거든요. 그걸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꼭 보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 사실 학교 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귀납법과 연역법은 사실 틀린 부분이 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런 건 아닌데 제대로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천재박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의 생각에는요. 자,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죠. 이 부분 연역법 나옵니다.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택배기사들은 택배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결국 결론 나오죠. 택배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연역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문장 부분이 그러니까 대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배기사들은 택배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이게 소전제.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 연역법과 귀납법의 그 극단적인 어떤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동자는와 같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범위에서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택배기사들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연역법인 거예요. 근데 귀납법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1, 구체적인 사실 2, 구체적인 사실 3 이런 것들을 합해서 결국 어떠한 그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좀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끝부분 문장은 뭐 크게 체크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설문이죠. 네,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작은 불편 받아들이자 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 제목의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 혹은 주의력을 좀 더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지닙니다. 근데 고민해야 하는가 물음표였기 때문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논증 방법 중에 귀납법. 다시 말합니다. 귀납법은 뭐죠? 뭐였죠? 나무입니다. 나무. 그죠? 그 다음에 연역법은 뭐였죠? 피라미드.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에 이르기까지 연역법, 귀납, 연역 둘 다 사용했습니다. 그죠? 결론 부분에서 연역 사용했고 본론 부분에서 귀납을 사용했습니다. 통계 자료 활용했다. 자,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갖다가 연관지어 얘기해야 됩니다. 통계 자료인데 아주 공신력 있던 집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을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아주 잘 활용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높였더라.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 즉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 놀이.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뭐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인 바람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 시켜줬던 이 진짜 귀납법과 진짜 연역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지금 여기서 꼭 설명했다가는 여러분들은 또 되게 지겹다 아니면은 굳이 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설명하냐라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진짜 귀납법과 연역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링크를 좀 들어가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교과서에 나온 이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